홍정호 교수님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러면은 소개와 강연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PPT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제가 계획하기로는 부산에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아서 서울에서 불가피하게 줌으로 이렇게 화상 회의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어서 30분 동안 정확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0분간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줌으로 저 화면 공유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네, 어, 되었습니다. 네. 예,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경제와 기후의 복합위기 시대 그린 뉴딜의 기회와 도전입니다. 30분 동안 저는 현재 상황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안이 무엇인가? 대안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그린 뉴딜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오늘의 이 행사의 주관이 시민사회이기 때문에 시민사회,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세 가지 꼭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각 10분씩 정도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예,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3중 복합 위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질병 위기, 경제 위기, 기후 위기. 질병 위기는 다 아시는 대로 현재 이 코비드 19이 되겠습니다. 경제 위기는 이 코비드 19으로 촉발된 현재의 경제 상황. 우리나라는 또 역시 엄청난 고통 속에 있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성장률의 이 마이너스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클 정도로,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더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후위기죠. 우리 이따 환경단체에서는 오랫동안 관심을 가진 이슈고, 특히 올해는 최장 장마가 있으면서 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현재의 코비드 19, 그러니까 그에 따른 경제 위기를 기후 위기와 별개 또는 병렬로 보는 그러한 어떤 상황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에 따른 질병 위기, 또 그에 따른 이제 경제 활동의 위축의 한 꼭지가 있고, 또 다른 상황에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이 위기 상황, 이 두 개가 병렬로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치인은 두 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 나와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은 질병 위기야 이 경제 위기의 가장 바닥에, 가장 이 근본에 기후 위기, 환경 위기가 놓여 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이 코비드 19 같은 것을 동물 매개 감염병, 또 그로 인한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규정을 합니다. 사실은 코비드 19만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메르스라든지 또 AI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동물을 통해서 감염되는 이런 병들이 실제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러한 감염의 경로가 더 확대되고 다변화되고 또 동물과 인간의 접촉면이 넓어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경제학자로서 이 보건역학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쪽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제 21세기 들어서 인간과 동물들 간에 또 동물을 매개로 하는 이런 곤충들의 이 접촉면이 넓어지면서 그것이 더 인간의 어떤 병을, 감염병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후변화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곤충이나 동물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고 더 오래 생존하는 이런 현상들이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제 위기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후가 계속 나빠지면 앞으로
사실 뭐 지금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농업의 위기라든지 농업 생산성의 악화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앞으로 5년, 10년 내에 점점 기후에 따른 이 경제 활동의 제약이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2020년의 경제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질병 위기, 즉 코비드 19에 기초한 바지만 넓은 그림, 좀 더 긴 흐름으로 보자면 이것은 환경과 기후 그리고 경제가 얼마만큼 악순환의 과정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는다면 설사 코비드 19이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기후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는 뭐 저도 이제 기후 경제학 이런 쪽을 오랫동안 이제 고민하고 연구를 해왔습니다만 저는 올해 2020년이 아마도 제가 여기 쓴 대로 이 기후 위기에 관한 우리 국민 인식의 터닝 포인트의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사회와 또 일부 전문가들께서 지난 20여 년 이상 기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한국 사회 또 한국 정치권에 이것이 주류 이슈로 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뭐 그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54일간의 장마, 920mm의 엄청난 이 강우량, 또 연속적인 태풍, 또 이 태풍에 따른 우리 이 원전에 미친 피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이제는 말로만 하는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식의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변해가는 그런 바로 출발점이 바로 2020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만 올해 들어서 저에게 뭐 언론이라든지 또 각종 방식으로 이 기후 문제, 기후 위기, 또 경제 위기 이것을 엮어서 설명을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 25년 이상 이 분야 연구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올해만큼 이것이 많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적이 없을 정도로 분명히 변화가 시작됐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시민사회 또 의회, 국회, 정치권에서 좀 더 이러한 국민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빨리 확인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죠.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4월 23일자 영국에서 발간하는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지죠. 보시면 링 안에 지구와 코로나가 싸우고 있고 링 밖에 기후변화라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선수가 이 링 안을 쳐다보고 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선수가 기후변화다, 기후위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저 왼쪽 위에 보시면 이것이 그냥 현재는 전초전이다. 올해, 내년 앞으로 이제 치료제나 백신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점점 더 지구를 괴롭히고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는 것이 기후변화라는 것을 이 만평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예, 저희가 2018년 초에 에너지 전환 포럼이라는 이 사단법인을 결성을 해서 여러 전문가들, 활동가들, 또 금융권의 전문가들, 법조인들, 이런 여러 또 기업인, 이런 각종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또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싼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우리 그동안 서로 대화가 없고 갈등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 변화의 물꼬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정책을 통해 펴나갈 것이냐라는 것을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자라는 취지로 에너지 전환 포럼을 만들었고요. 작년에 저희 포럼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사실은 기후변화의 직접적인 피해라고 한다면 뭐 당연히 이제 우리 기성세대도 있습니다만 점점 이 문제가 악화된다고 했을 때 현재 청년층들이 평생 앞으로 20대 이후에 평생 기후 위기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과연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재생에너지다, 에너지 전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육상풍력 발전의 건설 현장에 가서 지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방의 지역의 지역민들의 수용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지를 좀 더 현장감 있게 우리가 고민해보고 대안을 마련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재정적인 후원을 받아서 전국에 한 50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신청을 받아서 이 한국의 각 곳곳에 풍력 발전이 설치된 곳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고 어떤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생산적이고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청년들과 호흡하고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가능성을 좀 더 그 가능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앞에 사회적 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난 6월 달에 전국의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고 이것은 지자체 단위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갈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국회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처음으로 결의안이 채택됐죠. 본회의에 통과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우리 시민사회가 또 우리 정치권이 지자체가 이제 변화의 모습을 보고 있다. 그 근본에는 우리 국민들의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만큼 더 올해를 기점으로 우리 시민사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설득력 있는 이러한 설명과 또 대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녹색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대안은 바로 그린 뉴딜이죠.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걸 영어로 쓰는 것이 그렇게 맞듣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그린은 녹색이란 좋은 표현도 있고 뉴딜은 사실 이것은 어떤 성장, 경제 이런 걸 좀 넘어선 굉장히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린 대전환 뭐 이런 표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뭐 현재 이제 언론에서 또 정치권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은 간단히 정의를 하자면 뉴딜이라 하면 사회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우리가 가져와야 하겠는데 그것을 위한 정부와 국민 사이 협약, 새로운 협약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것이 사실 우리나라의 과거 경제 성장 전략을 보면 다분히 국가 주도였고 국가 주도면서 불균형 성장 또 그린 뉴딜과 어떤 대조되는 예를 들어 뭐 SOC, 회색 SOC 뭐 이런 어떤 경제 성장 전략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경제 환경 개발 생태 성장 보전이 이제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는 지속 가능성을 지향해야겠다. 이런 것이 바로 그린에 함축된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오늘의 이 세미나의 주제처럼 대전환, 녹색 대전환 뭐 이런 우리가 표현을 써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합니다. 다음.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회자돼 왔던 그런 중요한 가치랄까 개념들이 나와 있죠. 녹색 성장, 그린 뉴딜, 탈성장. 이것은 올 초에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국제 학술지에 실렸던 논문을 이런 다이어그램으로 요약한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아마 뭐 이 개념들 다 익숙하실 거고 특히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특히 이 환경단체에서는 탈성장에 대한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 전체의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을 하든지 뉴딜을 하든지 심지어 탈성장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 바로 그것은 이 가운데 세 개의 이 원에 공통적으로 돼 있는 탄소세라든지 높은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공급 측면에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수요 측면에서 높은 에너지 효율을 통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이것을 매개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이 바로 탄소세다. 이것은 세 개의 가치랄까 비전이 다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 수단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너무 뒤처져 왔고, 사실 지금까지 성장이라 함은 뭐 지금도 일반적인 경제학 전반적인 분야에서는 뭐 혁신 성장이다,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다, 뭐 공정 경제다,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제가 확신하고 또 강조하고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이 성장을 하되 그것이 좀 더 뉴딜의 방향으로, 좀 더 조화로운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성과 그린을 지향해야 한다. 그 목적이 분명치 않다면 지금까지의 한국 경제가 이뤄왔던 성과,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 특히 한국 경제가 이뤄왔던 성과의 이면에는 여러 가지 불평등이라든지 환경 파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즉 경제와 사회와 환경을 동시에 해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 그린 뉴딜이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몇 가지 이 경제 기후 위기 상황에서 그린 뉴딜의 추진 근거랄까, 그 어떤 이유랄까, 가진 의미랄까, 의의랄까,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시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는 대로 코로나의 역설은 잘 아시죠? 오히려 올해에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심지어 마이너스가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는, 왜냐하면 락다운을 통해서 자동차 운전도 안 하고 공장도 돌아가지 않으면서 오히려 공기가 깨끗해지는, 물이 깨끗해지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전 세계의 국민들이, 시민들이 이러한 경험을 직접 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앞으로는 경제와 환경이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이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의 대전환, 이것이 올해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큰 교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린 뉴딜하면 이것이 도대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거냐, 오히려 경제 에너지 쓰지 못하게 하고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린 뉴딜의 많은 사업들, 정책들은 경기 부양 효과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회색 SOC가 아닌 이제 스마트 SOC,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서 동시에 경기 부양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SOC 사업들이 그린 뉴딜에는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산업은 제가 누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잠재력, 혁신의 영향력이 큰 그런 분야이면서도 대한민국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혁신해보지 못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에너지 분야는 민간에서의 혁신과 어떤 기술의 개발과 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규제하고 막고,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에너지 가격, 전기 요금에 대한 엄청난 규제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간의 어떤 새로운 창의를, 또 혁신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전 세계 앞서가는 나라들은, 제가 앞서간다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해서 앞서가는 것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면에서의 앞서간다는 의미죠. 바로 한국 땅에, 이 땅에서도 그것이 가능하고 해야 되고, 그 잠재력은 무지하게 크다. 왜냐하면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 이건 아마 우리 부산시를 중심으로 또 경남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재생에너지는 특별히 분산형 또 주민 참여형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집중형과 상당히 접근 방식이 다르죠. 예, 그러다 보니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수익성이라든지 또 직접 주민들의 소득이 창출된다는 차원에서도 훨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저는 뭐 수도권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감히 드릴 정도로 너무너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 현재의 그러한 지역 간의 격차는 너무 심각할 정도입니다. 물론 그린 뉴딜 하나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촉매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그 아래 이제 기업 회기는 결국은 이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국제 간의 국제 무역이라든지 또 국제 분업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야기될 가능성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국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그것을 위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프라는 제가 보기에 결국 두 가지죠. 인적 자원, 우리 국민이 우수한 인력을 통해서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동시에 여기 있는 대로 이제는 에너지 시스템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고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앞서가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죠.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나라의 1년 GDP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미 이런 선언을 다 하고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 외에는 우리는 쓰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부품 외에는 우리는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하고 이것을 목표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력,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에 미칠 파급력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저는 현 정부, 특별히 이제 행정부에서 우리 경제 관료들이 있는 그러한 경제부처에서 조금 더 빨리 이런 기후 위기를 매개로 한 어떤 새로운 시장, 새로운 기회, 위기, 여기에 대한 좀 더 빠른 인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기재부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RE100이라든지 또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런 탄소 국경세라든지 기후변화를 촉발한 경제 상황의 변화, 시장의 변화, 여기에 이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빨리 우리가 캐치업하고 선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경제 운영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여기 보시는 대로 이런 기업들이 RE100을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211개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 여기 보시는 대로 아마 거의 모르시는 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죠? 이러한 기업들이 다 RE100을 선언하고 이미 실현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데는 이미 자체적으로 다 실현하고 있죠. 재생에너지만으로 공급된 전력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올해 벌써 250개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 그래서 그만큼 이런 변화는 빠른 속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고,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업은 이 250개 기업에 하나도 아직 속해 있지 않습니다. 공식 이 사이트에 아직 이름을 하나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기업만의 책임은 아니고 정말 우리 국민 전체가, 정부가, 정치권이, 행정부가, 경제 관료들이 여기에 대한 인식의 이 대전환을 가져와서 이런 쪽으로 우리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 시장을 어떤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산, 확대, 이런 것을 위한 어떤 규제 혁파, 이런 모든 정책들이 상당히 이쪽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 아마 시민사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있으실 것인데요.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린 뉴딜에 대한 우리 사회의 큰 인식의 차이가 있고요. 그린을 강조하는 그린 뉴딜론자가 있고, 이제 반면에 뉴딜을 강조하는 그린 뉴딜론자가 있죠. 사실 우리 국민의 대부분, 또 정부의 경제부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이 후자입니다. 뉴딜론자들이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지난 2, 4분기에 마이너스 3.3% 성장, 이게 우리나라가 가보지 않은 길이니, 그렇죠. 우리 1997년도에 IMF 이후에는 이런 정도의 마이너스 성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고 그래서 일자리 만들고 기업을 회생시켜야 되겠다, 시장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방향은 그린이 돼야 된다. 과거의 회색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간절히 염원하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이라든지 또 재생에너지 100%라든지 그런 방향으로 이 정책이 좀 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판의 한마디가 유명한 그린 뉴딜의 그린이 없다는 비판이죠. 저는 한 번에 이 모든 것이 다 달성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정부가 이 두 가지가, 기후와 경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고 완벽하게 서로 순환하고 있는데, 그 근본에는 기후 문제가 있다, 환경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 경제부처를 포함해서 전
행정부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다면 자칫하면 엄청난 재정 투자 이후에 성과는 별로 없는, 그 성과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그린 쪽의 성과가 없는 것만이 아니고 자칫하면 비생산적인 부문에 재정이 사용되고 낭비될 소지도 없지 않다. 이러한 식의 방식으로 재정이 투자돼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 그 이제 앞으로 이제 추이를 봐야겠습니다만 그런 것에 성공적인 지금 첫 발을 내디딘 게 바로 유럽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린 딜이라고 부르고 있고 말 그대로 새로운 성장 전략이라고 아예 그린 딜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제가 우리말로 적은 대로 성장과 에너지 사용의 탈동조화 두 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거죠. 성장하면서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다. 성장을 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 지속 가능성, 이것은 과거에는 그냥 일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그냥 어떤 염원을 드러내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주류화시켜야 한다. 여기 써 있죠. 메인스트림 해야 된다. 바로 저는 이런 것이 한국 사회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주장들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돼야 한다. 그 본격적인 첫 출발을 2020년에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예,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워낙에 지금 4차에 걸친 추경이 이루어져 왔고 과거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국가 예산이 빚을 내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릴 텐데 1차, 2차 추경 그 유명한 100%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그 2차 추경이죠. 다음. 3차 추경에 이제 디지털 그린 뉴딜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큰 규모는 아닙니다. 이때 35조 중에서 그린 뉴딜이 한 1조 2천억 원 정도니까 이제 앞으로 그린 뉴딜이 내년 이제 본 예산부터 5년간에 이제 지속적으로 디지털과 그린에 이제 투자할 정부 예산이 투입될 그런 계획으로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 통과한 4차 추경 잘 아십니다. 현재 1,10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 사실 보면 그 하나하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런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자를 통해서 단기적인 차원의 경제 회복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어떤 빚을 내서 재정을 투자하는 게 지속될 수는 없는 거니까 다시 민간의 경제 활력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생산적인 부문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결정적인 그러한 정책의 방향이 바로 저는 그린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이제 올 4차에 걸쳐서 66조 원이 이제 투자가 되고 국채 발행은 44조. 그러니까 한 번도 이제 가보자는 길이죠. 그래서 제가 과연 이랬을 때 이제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하는 분들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거 시산을 해봤고 이것은 사실 기재부가 발표한 자료는 아닙니다. 제가 올 연말이 되면 이제 나타나겠죠. 어느 정도 우리 재정 적자가 있는지 국가 채무는 어느 정도 늘어날 건지 그 다음 표로 그냥 참고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올 연말이 내년 초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하여간 저는 결국 올해는 관리 재정 수지가 이제 6% 마이너스 6%를 넘어가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국가 채무는 현재 정부 발표보다는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한 44.5%, 심지어 44.45% 가깝게 갈 수 있다. 이제 올해의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 거겠죠. 분모가 커지면 이게 수치가 낮아지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연말이 돼 봐야 할 텐데 어쨌든 이것이 이제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치들은 아닌데 그만큼 이런 재정의 희생 위에 우리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정말 재정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것이 효율성과 또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 예, 뭐 그린 뉴딜은 우리 시민사회가 많이 동의하듯이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 있고요. 우리나라가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 한 번도 제대로 이것이 독립적인 정책 수단으로 정책 목표로 대상으로 존재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깨끗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에너지를 대부분 써왔죠. 아주 수치들 보면 극단적입니다. 다음. 반면에 에너지 전환에서 일자리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1,100만
그리고 2019년도 이게 이제 2018년도 기준이 되니까 작년에는 1,150만 개 일자리가 생겨서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다음, 부산에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정도 땅덩어리에 원전이 지금 25기, 월성까지 포함하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4기가 거의 다 완공됐거나 건설 중에 있죠. 최대 28기, 9기까지 가는 상황입니다. 면적은 우리나라가 러시아의 170분의 1, 미국의 98분의 1입니다. 그런 면적에서 이렇게 원전을 계속 만드는 것이 에너지를 넘어 국토의 지속 가능성, 어떤 갈등의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저는 엄청난 앞으로 점점 더 문제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전력에서의 비중은 이게 조금 옛날 거죠. 근데 현재는 작년 말 2019년 말 기준으로 4.5%되고 올해는 지금 6%를 넘어갈 것으로 봅니다만 다른 나라도 다 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제 벌써 작년 기준 20% 넘었고요. 덴마크 70%가 넘었습니다. 독일도 40%가 넘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셈이죠. 우리나라 아직 갈 길이 너무너무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반면에 재생에너지 부분에서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자리나 발전 용량은 이렇게 전 세계와 비교해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다음,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제가 한 짧은 한 5분 정도,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그렇다면 우리 시민사회는, 우리 정치권은, 결국 시민사회 정치권은 저는 궁극적으로는 한 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또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 그것 없이 환경운동 할 수 없고 그것 없이 정치할 수 없다, 입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게 자세히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요. 에피소드 1, 2를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슬라이드. 세 번째 걸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국민의 어떤 현 주소가 아닐까.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의 국민정책참여단 예비토론회에서의 반응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500명의 국민정책참여단에게 에너지 문제, 기후 문제, 또 재생에너지 문제, 또 전기 요금 문제 이런 얘기를 쭉 던지면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하는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오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기요금 문제를, 지금 전기요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너무나 싸고 뭐 기본적으로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수준인데 이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적지 않은 국민들, 적지 않은 참여단의 반응은 이거 한전 돈 벌게 해주려는 거 아니냐, 한전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보상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누구의 문제인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이 현재 에너지 문제, 전력 요금 문제, 전기 시장 문제 이런 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 대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국민 수용성 차원에서 보자면 현재 경제 위기는 뭐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경제 위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으니까 뭐 수용성이 최고고요. 다음에 이제 앞에서 우리 부산의 이 기후변화 이제 비상행동의 이제 이 공동 대표께서 말씀도 하셨지만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불평등 문제, 어떤 지역 간의 또 어떤 뭐 다양한 면에 있어서의 불평등, 양극화 문제, 그리고 어떤 세대 간, 지역, 계층 간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제가 보면 우리 사회가 상당히 이 문제 심각하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일 수용성이 낮은 것, 공감도가 낮은 것이 오늘 이 세미나의 주제인 기후위기죠. 그러나 제가 긍정적으로 보자면 이 2020년이 기후위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성, 인식을 바꾸는 그 첫 해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갈 길이 멉니다. 예를 들어 경유차 같은 것, 우리나라에 한 1,000만 대 가까운 경유차가 있는데요. 그중에 한 600만 대 가까운 차가 SUV입니다. SUV는 대부분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유차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별로 변화하고 있지 않은 거죠. 경유차는 대도시 미세먼지의 가장 큰 이 발생 원인입니다.
여기에도 이 생물학적 약자, 또 경제적 약자들이 미세먼지에서도 훨씬 더 많은 피해에 노출이 되죠. 여기 또 전형적인 불평등 문제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국민들과 함께하고 국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런 역할들이 우리 시민사회의 역할이고 정치권의 역할이 돼야 된다. 다음. 예, 그래서 이런 가치의 충돌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성세대가 화석연료, 집중형, 원전, 석탄 이런 거에 익숙하다면 이제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분산형, 수요관리, 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약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또 정치권이 정말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이런 변화를 좀 이끌어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예, 다음. 여기 보시는 대로 오른쪽의 기회는 과거에 제가 이런 연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과 경제는 한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별로 그렇지 않죠. 이제는 두 개가 같이 갈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이 공감을 하는 어떤 세계적인 국제적인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그런 변화가 있고 한국 사회는 또 시민사회 역동성이 있죠. 시민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여전히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공급 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기술 혁신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태양광 설치하면 다 중국산 수입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요. 작년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78%는 국내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체에서 패널들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시장이 계속 넓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기술 혁신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중국 시장에 잠식될 수 있는 거죠. 중국 기업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쪽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면에 이제 왼쪽에 도전인데요. 시장은 왜곡돼 있고 강한 이해관계자가 있고 원전과 석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힘도 세고 돈도 그쪽에 많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높은 사회적 할인율, 미래를 별로 생각지 않고 당장이 중요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또 그것이 잘못된 정보에 기초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꿔줘야 되고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우리 시민사회가 우리 정치권이 꼭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시민운동이 주최를 했기 때문에 우리 환경운동은 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의 대상은 뭐냐? 우리의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의 전략은? 우리의 주체는? 저는 제가 지난 여름에 기회가 돼서 환경연합의 지역 조직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가서 강의도 하고 발표도 하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는 지역의 이런 환경단체, 환경운동이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은 없는데 좀 더 우리 시민사회가 특히 지역에 뿌리를 둔 그러한 시민단체,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여기에 대한 좀 책무, 이 엄청난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이끌어내고 이끌어 나가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변화를 촉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좀 주십시오. 네,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 뭐 환경대학원에서 또 호학을 또 그야말로 인재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하고 계시면서 그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공동 대표로도 계시면서 시민사회에서도 정말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홍정호 교수님이셨습니다.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소리가 약간 작았죠. 이게 의회 인프라도 좀 구축을 좀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방송으로 온라인에서도 방송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이제 시차가 렉이 약간 걸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깨끗하게 저희도 잘 전달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 지금 그린 뉴딜의 기회와 도전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약 10분간 질의응답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도 손을 들어주시면 질문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온라인으로 올라온 질문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두 가지를 합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 시스템 성공적인 그린 뉴딜을 위해서 금융 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한 것 같은데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하다라는 질문
전문가요. 하나는 개도국은 예외일 수 있으나 이미 성장의 피크를 누리고 있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여전히 성장을 하면서 그린 뉴딜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간략하게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유럽이 좋은 사례인데요. 사실은 유럽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제 10년에 걸쳐서 저성장에 허덕이고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유럽의 그린 딜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이 그린 딜을 아예 새로운 성장 전략, New Growth Strategy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럽의 기존의 유럽이 고통받아온 그러한 장기적인 침체, 경제 침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또 유럽들도 겪고 있는 이러한 기후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방식의 그린딜, 이것이 바로 이 시점에 이 코로나19를 극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기후변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 EU의, 그러니까 유럽 집행위원회의 에너지, 경제, 기후변화 전문가들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얘기도 정말 그것 아니고는 이제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그것과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알려져 있는 이 디지털 혁명, 이것이 이제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디지털 쪽은 워낙에 민간에서 혁신적으로 하고 있고요. 민간의 혁신을 사실 정부가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런 혁신과 창의를 잘 발현해 줄 수 있도록 기초적인 조건들, 정책을 만들어주는 것이 디지털 쪽에서는 정부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린은 사실 여전히 시장 실패 영역이 있고 정부가 일정 정도 주도하는 분야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이 그린 뉴딜 쪽에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유럽도 보면 훨씬 그린 딜 쪽에 정부의 재정 투자도 많고 거기에 다양한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서 특히 이제 뭐 유럽에서도 이 소득 불평등, 특히 극심한 실업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정의로운 전환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정의로운 전환 쪽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책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금융 시스템도 사실 이제 많이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것인데, 현재 1차적으로는 저는 정부의 이런 재정 투자, 그러니까 정부의 피스컬 폴리시, 재정 정책을 통한 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특히 이제 현재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용 불안 문제, 또 소상공인 문제, 자영업자 문제, 이런 쪽에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을 통한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그린 뉴딜이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 쪽, 또 효율성 쪽, 이런 다양한 분야,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산업 분야가 있겠고, 건축, 건물 분야가 있겠고, 수송 분야가 있겠고, 또 그런 또 전환 분야, 그러니까 이 발전 쪽이죠. 이런 크게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4개의 분야가 있는데, 이런 쪽에서 그린이 계속 정착이 된다면 엄청나게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 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민간에서도 그 투자의 가능성을 보고 금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재생에너지 또 에너지 분야에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 중견기업들, 이런 CEO들을 만나보면 정부의 어떤 재정 지원이라든지 금융 어떤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고마우나 우리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시장의 확대다, 불확실성의 제거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결국은 정부에서 현장에서, 아마 여기 활동가들께서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풍력이나 태양광 현장에서 이 갈등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부가 주도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또 필요한 규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을 확대해 준다면 훨씬 더 우리가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또 그 투자에 수반되는 각종
이 금융권의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이 녹색, 그러니까 그린 뉴딜을 좀 더 정책적으로 금융 시스템 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저도 여기에 대한 좀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제고되고 투자의 가능성 그리고 투자로 인한 수익성의 확대가 예견된다면 금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플로어 우리 현장에서 혹시 질문해 주실 분 있을까요? 한 분 정도 받아보면 어떨까요? 네, 기후 용사이신 신호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네, 저는 우리는 기후용사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 신호준이고요. 이번 그 전기요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었을 때 그 요금이 저렴한 면에 있어서 보면 기업과 그다음에 가정으로 나누시는데,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부담이 좀 센 편으로 알고 있고, 기업에서는 좀 저렴한 가격에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계속 생산을 해나가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도 좀 되게 지적되는 부분인데, 어떤 전기요금이나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을까? 예, 간극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용도별 요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용, 상업용, 상업용은 일반용이죠. 또 산업용, 교육용, 뭐 농업용 이게 다 전기요금이 상당히 다르게 크게 차이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산업용을 정책적으로 굉장히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을 해서 심지어 가정에서 산업으로 교차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불합리한 면이 있었는데, 그 뒤로 산업용 전기요금은 많이 이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치는 않지만 일단 원가는 현재 이제 회수하는 정도까지 산업용은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가정용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좀 합리성의 차원에서는 문제가 있는데, 뭐 정치적인 이유 또 뭐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정용 전기요금은 원가 회수가 잘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외국과 비교해 보면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작게는 뭐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뭐 엄청나게 사실은 싼 요금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그렇다고 제가 이 가정용 전기요금만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제도는 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연료, 각종 비용이 제대로 즉 원가죠. 원가가 제대로 잘 반영이 안 돼 있고, 또 전기를 생산하는 데 따른 각종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이죠.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을 확산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게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시민사회 또 전문가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정치권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데, 문제는 잘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격을 올린다는 것이 저항이 상당히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전기요금은 가장 저항이 큰 그런 휘발성이 강한 이슈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대하면서 우리 시민사회가 좀 더 시민들과 함께하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설득을 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마스크 쓰고 집에 공기청정기 달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결국은 미세먼지 나오고 이런 것인데, 그게 결국은 다 석탄 발전 뭐 이런데 우리가 전기를 싸게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걸 정부가 또 가격을 낮춰주니까 그런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겨서 결국은 우리 주머니가 그쪽으로 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공기가 나빠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우리가 이런 순환적인 차원을 이해를 한다면 전기요금을 올려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쓰고 아껴 쓰고 절약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미래에
지속 가능한 경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의 변화, 이것을 가져오게 할 수 있다. 그 차원에서 어렵지만 이 수용성이 낮은 정책 이슈지만 우리 시민사회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외에도 온라인상으로 송전망과 관련된 재생에너지의 그린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요. 오늘은 더 정해듣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늘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에 저희가 에너지전환 포럼 2018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고 지금 또 우리 에너지연대에서도 또 이후에도 또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부산에 모셔서 또 한번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도 괜찮겠죠? 특별히 질문을 그때 또 이어가도록 하고 오늘은 그러면은 큰 박수로 오늘 화상을 통해서 만나 우리 홍정호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